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한명진 과장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G20 국가 간 지급 서비스 개선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급결제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최근 글로벌 지급결제 이슈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바뀌겠구나 하는 부분을 알아가실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목차를 보시면 먼저 왜 이런 이슈가 발생했는지 살펴보고 G20에 보고된 각 보고서의 개요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린 다음 마지막으로 향후 조치를 간단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국가 간 지급이란 무엇일까요? 해외 송금, 국가 간 무역대금 지급 등을 목적으로 지급인이 타국의 수취인에게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 도표에 지급, 청산, 결제 단계가 있는데 최종 소비자인 우리는 지급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 결제는 사슬로 연결된 하나의 흐름과 같아서 지급을 개선하려면 뒷단에 있는 청산과 결제도 효율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산이란 금융기관과 주고받을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고 결제는 실제로 자금을 주고받아 거래가 최종적으로 종결되는 것입니다. 보통 최종 결제는 중앙은행의 거액결제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먼저 큰 그림을 그려주시면 뒤에 나올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각 프로젝트를 이해하실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G20 중앙은행 총재의 재무장관 회의에서 왜 특별히 국가 간 지급을 개선하자고 했을까요? G20는 미국, 일본 등의 G7에 한국, 호주 등의 신흥국을 포함한 20개 주요국을 말하는데요. 그 배경에는 글로벌 교역량 확대, 해외 이주 노동자 수 급증이 있습니다. 맨 좌측 그래프를 보시면 1990년부터 해외 이주 노동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실 수 있고 가운데 글로벌 송금 규모를 보시면 2019년 7,170억 달러로 2010년 대비 약 52% 성장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약 2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특히 중저소득 국가로의 송금 규모가 글로벌 송금 규모에서 대부분을 차지하죠. 우측 그래프를 보시면 중저소득 국가로의 송금 규모가 5,477억 달러, 이에 지금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인 3,440억 달러를 추월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기준 전 세계 해외 이주 노동자 수는 약 2억 7천만 명으로 세계 인구의 3.5%나 되죠. 유엔은 해외 송금이 약 8억 명에게 기초생활 유지를 위한 생명선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저개발국 해외 이주 노동자 가족의 삶과 직결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노란색은 해외 송금을 받았을 때의 빈곤율이고 녹색은 해외 송금이 없을 때의 빈곤율인데 해외 송금을 받으면 약 10%포인트 이상 빈곤율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해외 송금이 평균 비용은 송금 금액의 약 7% 수준입니다. 이 말은 해외 이주 노동자가 고국의 가족에게 200달러를 송금하면 이 중 14달러 정도는 수수료로 떼인다는 뜻입니다. 또 실제 가족이 이 돈을 받을 때까지의 기간도 최장 7일까지 걸리는 것으로 조사되었죠. 그래서 G20 중앙은행 총재 재무장관 회의에서 국가 간 지급 서비스 개선을 2020년 중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BIS, FSB 등의 국제기구의 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BIS와 FSB는 각 전담 TF를 설립하고 1단계는 FSB가 현황 및 문제점 파악, 2단계는 BIS가 구체적인 개선 방안 마련, 3단계는 공동으로 종합추진 로드맵 마련, 이렇게 단계별로 업무를 분담하여 G20에 각각 4월, 7월, 10월에 보고를 완료했습니다. 먼저 1단계 보고서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는데요. 1단계 보고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 간 지급 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습니다. 맨 아래 보시면 4대 문제점이 있습니다. 비용은 높고, 속도는 느리고, 서비스 접근성은 떨어지고, 프로세스의 투명성도
높지 않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프로세스가 투명하지 않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내가 송금한 돈이 어느 정도 그 위치에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 갔는지 알 수 없고, 그다음에 수수료 구조도 명백하게 공개되어 있지 않다. 이런 거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 주요 마찰 원인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1번, 송금인에서 최종 수취인에 이르기까지 프로세스가 길고, 2번, 국가별로 외환 거래 규정이나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금지 규제가 달라서 그 지급 서비스 기관들의 규제 준수 부담이 크고, 3번, 지급 기관들이 환전에 대비해서 유동성을 사전에 적립을 해놓아야 하고요. 4번은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서 기존 환거래 은행의 채널이 집중되어 경쟁이 약화되었다는 뜻입니다. 5번은 중개기관 간 그 데이터 정보 송수신을 위한 표준이 다 달라서 자금이체가 느리고 복잡하다는 뜻이고요. 6번은 주요 지급결제 시스템이 업무 시간 동안 운영되어 최종 결제가 지연된다. 7번은 국가 간 지급 서비스에 이용되는 인프라가 구식이 돼서 핀테크 등 혁신 모델의 진입 장벽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거래 프로세스가 길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그림을 보시면 국가 간 지급 결제는 그동안 전통적 환거래 은행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환거래 은행은 외국환 은행이 세계 주요국 은행들과 계약을 맺고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환거래 은행에는 마치 중앙은행처럼 여러 은행의 계좌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지급인이 송금을 해서 최종 수취인이 돈을 받기까지 가운데 중개기관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 이체 속도는 느리고 각 단계별 수수료가 있어서 비용은 올라가게 됩니다. 장점도 있는데요. 그건 중간에 환거래 은행이 아무래도 대형 은행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컴플라이언스 체크를 다 해줘서 어떤 AML, CFT, 자금 세탁 방지 이런 리스크는 경감된다는 점입니다. 1단계 보고서에서 지적한 모든 요인을 하나씩 짚어보기에는 시간의 제약이 있어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아무래도 핵심인 2, 3단계 보고서에 좀 더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보고서는 1단계에서 파악된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어떤 점을 고쳐야 할까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총 19개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했고, 3단계 보고서에는 이 개선 방안별 구체적인 실행 조치, 추진 시기 등을 담은 종합 추진 로드맵을 제시하였습니다. BIS는 개선 방안과 로드맵을 포괄하여 하나의 프로젝트로 보고 19개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전체의 큰 틀을 프로그램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그럼 이 각각의 프로젝트는 누가 추진을 할까요? 각 개별 국제기구가 본연의 책무에 부합하는 프로젝트를 맡아 추진하고 금년부터 2024년까지 목표 달성 시한을 정했습니다. 각 회원국의 협조 의무는 있지만 일정 수준의 재량은 인정이 되죠. 왜냐하면 국가별 지급결제 환경이 다 다르고 법 체계나 이런 점들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표가 G20 국가 간 지급 서비스 개선 프로그램의 전체 내용입니다. 보시면 5대 중점 추진 분야가 있고 각 분야에 따른 개선 방안과 실행 시기를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19개를 다 보는 것은 아니고요. 이 중에서 CPMI, 그러니까 BIS의 지급결제위원회가 중앙은행이 주도하여 추진할 프로젝트로 설정한 것 중에 주요 프로젝트 10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빨간 네모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주로 지급결제 인프라를 개선하거나 지급결제 정보의 표준화를 추진하려는 프로젝트입니다. 지급결제 정보의 표준화를 추진하는 건 2개, 그 다음 마지막으로 혁신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해보는 프로젝트도 3개가 있죠. 먼저 중요 지급결제 시스템에 대한 참가 자격 확대 프로젝트입니다. 기존에는 은행만 지급결제 시스템에 직접 참가할 수 있었는데 이를 핀테크 업체 등 신규 비은행 지급기관에도 확대하자는 방안입니다.
영국과 싱가포르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싱가포르를 보시면 금년 2월부터 전자지급 서비스 업체에 신속자금 이체 시스템 참가를 허용했습니다. 신속자금 이체 시스템이란 고객 계좌 간 자금을 24시간 연중무휴, 실시간 이체하는 시스템으로 영어로는 좀 더 직관적으로 와닿죠. 패스트 페이먼트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01년도에 전자금융망을 구축을 해서 아마 우리나라 국민들은 누구나 실시간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이러한 신속자금 이체 시스템을 최근에 구축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거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추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대 효과를 보시면 핀테크 등이 지급결제 시스템에 참가한다는 의미는 바로 중앙은행 통화로 최종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뜻이고요. 그렇게 되면 신생 지급 서비스 업체들의 리스크 관리 비용이 감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장 진입 장벽은 낮아지고 경쟁은 활성화될 것입니다. 다만 참가 정책이라는 것은 각 회원국의 고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모든 회원국에 일률적이고 의무적으로 참여를 요청하는 그런 형태는 아닐 것입니다. 한국은행의 경우에는 작년에 소액결제 시스템과 한은금융망 참가 제도를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은행 기관의 결제 시스템 참여를 허용하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죠. 앞으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독자적인 자금 이체 업무를 허용받고 또 결제 시스템 참가를 위한 다른 요건들이 많은데 그 참가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하면 핀테크 업체도 소액 결제망 참가가 가능해질 것이고 그 후에 한국은행도 추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각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일정인데요. 어떤 패턴은 좀 비슷합니다. 조치를 이제 4개 정도 있는데 보시면 현황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각국의 지급결제 시스템 참가 제도를 분석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모범 사례를 발굴을 합니다. 그러면 각국이 지급결제 시스템 참가 제도를 자체 평가하게 되죠. 그래서 조치 4를 보시면 내년부터 각국의 참가 제도 평가 및 개선 방안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어떤 형태로 개선을 하라고 의무화한 것은 없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외환 동시결제 활성화 프로젝트입니다. 해외 송금을 하려면 환전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외환 거래가 있어야 하는데 외환 거래라는 건 시차가 다른 나라 간에 실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도 통화는 이미 지급을 했는데 매입 통화는 수취하지 못하는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외환 결제 리스크인데요. 그래서 매입 통화와 매도 통화를 동시에 주고받아서 이 외환 동시 결제 방식의 비중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현재 CLS 시스템의 결제 통화는 18개입니다. 이 CLS 시스템이란 건 대표적인 외환 동시 결제 시스템입니다. 외환 결제 리스크 감축에 따른 BIS 권고에 따라서 1999년 전 세계 주요 은행이 CLS 은행을 설립을 했죠. 그래서 이 CLS 은행이 운영하는 결제 시스템인데요. 우리나라는 2004년에 원화를 결제 통화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다수의 신흥국 통화가 아직 CLS 시스템의 결제 통화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보면 외환동시 결제 성장이 좀 정체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기대 효과는 이렇게 외환동시 결제 방식이 도입이 되면 국가 간 지급 서비스 제공 기관들의 외환 결제 리스크가 축소가 되겠죠. 그러면 송금 비용은 낮아지고 동시에 결제가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외환 시장이 열릴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처리 속도가 빨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외환 동시 결제 비중은 세계 평균 대비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로드맵의 원활한 이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향후 외환 거래에 대한 통계 편제 등이 강화될 수 있고 CLS 이외의 신규 외환 동시 결제 시스템 구축 논의도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외환 동시 결제 활성화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추진 일정인데요.
2023년까지 외환 동시결제 확대를 위해 국가별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패턴은 결제 현황을 조사를 하고 그에 맞춰서 적합한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던가 국가별로 재량으로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세 번째 프로젝트는 중앙은행 상호 유동성 공급 협약을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이 상호 협약을 맺은 상대국 중앙은행의 현금을 담보로 받고 자국 소재 금융기관에게 자국 통화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주로 상호 금융거래나 무역이 활성화되어 있고 환율이 안정되어 있는 인접 경제권 국가들이 실시를 합니다. 자세한 그 사례는 뒤 페이지에서 보게 될 텐데요. 이 제도를 실시를 하면 지급 서비스 기관이 각 나라에 진출하기 위해서 그 나라별 다양한 통화를 보유할 필요가 없이 조달 비용이 저렴한 통화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 유동성 관리 비용이 낮아지면 신규 지급 서비스 기관도 시장 진출하는데 어려움이 좀 없어지겠죠. 이게 말씀드린 사례인데요. 이 첫 번째 사례는 영란은행과 유럽중앙은행, 즉 ECB의 리퀴디티 브릿지입니다. 영란은행의 거액결제 시스템인 챕스에 참여하는 유럽계 은행이 유로 지역에 보유한 유로화를 ECB 거액결제 시스템인 타겟2 안에 있는 영란은행 계좌에 예치를 하고 ECB가 이체 확인을 보내면 영란은행이 참가기관에 파운드화로 대출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그 챕스 참가기관은 굳이 파운드화로 상당량의 유동성을 보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주로 아래 회색으로 표시된 지급기관 2개가 있는데 보통 본지점 관계라던가 사업 파트너라든가 하는 특수 관계인 경우가 많겠죠. 두 번째 사례는 북유럽 3국의 스칸디나비아 현금풀 제도입니다. 구조는 위와 유사한데 덴마크 소재 스웨덴 금융기관이 스웨덴의 본사에 이체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스웨덴 중앙은행의 거액결제 시스템 계좌로 크로나화를 예치를 하고요. 스웨덴 중앙은행으로부터 이체 확인을 받은 덴마크 중앙은행이 덴마크 금융기관에 덴마크 크로네화로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 영내에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영내는 국가별 통화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외환시장 안정성이 북미나 유럽에 대비 좀 높은 편은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편익은 무엇이고 리스크 수준은 어떤지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해외 통화를 담보로 수용할 때 나타나는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주로 예를 들면 환 리스크나 법률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화 수합이나 다른 협력 방안이 있는데 그러한 유사한 제도를 시행했을 때 대비 중앙은행 상호 유동성 공급 협약을 추진했을 때 정책 효과는 어떤지 비교 점검을 해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도 제도 운영 사례를 파악을 하고 구체적인 시행 절차나 체계를 마련해서 제도 도입을 결정한 중앙은행에 기술 지원을 하는 것으로 종료되고 도입 시한이나 방법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는 주요 지급결제 시스템의 운영시간 연장 프로젝트입니다. 각국 주요 지급결제 시스템의 중첩 운영시간대를 확대하여 시차로 인한 국가 간 지급 프로세스의 단절을 해소하자는 것인데요. 각국의 중첩 운영 시간대를 확대하는 게 왜 필요할까요? 결국 결제는 결제 시스템의 운영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데 국가 간 결제는 각국의 결제 시스템의 운영 시간이 겹치는 시간에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국의 주요 결제 시스템의 중첩 운영 시간이 확대되면 외환동시 결제 추진도 수월해지고 지급 속도는 빨라지고 비용은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는 그 주요국 중앙은행이 24시간 RTGS 방식으로 소액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례가 증가했습니다. RTGS 방식이라는 것은 바로 결제 시스템 참가기관 간 자금 이체 지시를 그때그때 건별로 바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개별 자금 이체 지시에 결제 완결성이 부여되어서 신용 리스크가 제거가 됩니다. 보통 중앙은행이 RTGS 방식의 거액결제 시스템을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중앙은행 거액결제 시스템을 그냥 통칭 RTGS 또는 RTGS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 그림에서 보이는 DNS 방식은 뭘까요? 예전에는 참가기관 간 자금 이체 지시를 모아두었다가 어떤 영업일 중 특정 시간에 한꺼번에 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유동성이 절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에 전자금융 공동망을 DNS 방식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체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고 느끼시지만 맨 앞에서 보았던 지급, 청산, 결제 흐름표를 떠올리시면서 생각을 해보면 실제 뒷단의 금융기관 간의 어떤 청산과 결제는 영업일에 이제 이렇게 한번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최종 결제는 하는 금융망을 통해서 영업일 1회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림을 보시면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주요국이 RTGS 방식으로 신속자금 이체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기술적으로 가능해졌다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주요 지급결제 시스템의 운영 시간을 연장하는 것도 이제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 논의의 배경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주요국 거액결제 시스템의 운영시간 비교인데요. 주로 기축통화국인 미국이나 유로 지역의 거액결제 시스템 운영시간이 거의 24시간에 가깝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결제 시스템 운영시간 설정이 각국 통화의 글로벌 수요와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뜻이죠. 그렇지 않은 국가들은 주로 업무시간, 9시에서 6시, 9시에서 5시 이 시간에만 거액결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결제 시스템 운영시간 설정이란 건 각국 통화의 국제화 수준 같은 금융환경 특수성을 반영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일률적인 운영시간의 연장 권고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운영시간을 연장을 하려면 운영 인력도 확충을 해야 하고 시스템 연장 운영에 따른 이제 비용이 상당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시스템 참가 기관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우리의 고유 지급결제 환경, 참가 기관의 의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연장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여기에도 조치 1에서 주요 지급결제 시스템의 운영시간 현황을 조사를 하고 조치 2에서는 관련 리스크나 이런 정책적 고려사항을 분석해서 적절한 개선 방안을 마련을 한 다음에 운영시간 연장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문제점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 그래서 시스템 연장을 결정한 중앙은행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까지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프로젝트는 주요 지급결제 시스템 국가 간 연계 추진입니다. 시스템 간 직접 연계를 통해서 기존 환거래은행과 같은 중개기관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국가 간 송금 프로세스가 단축이 되면 지급 속도는 빨라지고 비용은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 환거래은행을 이용한 지급 프로세스가 굉장히 길고 비효율적이어서 그것의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게 이제 핵심이죠. 글로벌 사례를 보시면 주로 상호 교역량, 송금 규모가 큰 인접 경제권역 국가 간에 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이종통화 간 국가 간 결제 시스템 연계인데요. 미 연준의 소액 결제 시스템인 ACH와 멕시코 중앙은행의 거액 결제 시스템을 직접 연계를 해서
멕시코 중앙은행이 미국에서 멕시코로 유입되는 미 달러화를 페소화로 환전하는 역할까지 수행을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싱가포르와 인도, 싱가포르와 태국 양국 간에 이제 MOU를 맺어서 실시되는 개념증명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개념증명이라는 것은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 때 이것이 실제로도 적용이 가능한지를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인도의 신속자금 이체 시스템, 싱가포르의 신속자금 이체 시스템이 직접 연계가 가능한지 사전에 이제 검증해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연계가 실현이 된다면 양국 국민 간에 그냥 핸드폰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계좌번호도 필요 없이 상대방의 핸드폰 번호만 알면 바로 국내에서 송금하는 것처럼 실시간 송금이 가능해질 수도 있겠죠. 다만 이제 이런 시스템을 직접 현실에서 구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념 증명 단계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급결제 시스템 연계도 투자 대비 경제성이 중요합니다. 투자 비용 마련이라든가 집중적인 인력 투입 등이 필요한 사업인 것이기 때문에 참여국 간 교역이나 송금 규모, 금융협력 필요성, 그다음에 또 시스템을 연계를 하면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 먼저 현황 조사를 실시를 하고 그에 따라 적합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다음에 실시하려는 연계를 추진하려는 국가에 기술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제 여기까지 완료가 됩니다. 여섯 번째 프로젝트는 ISO 200 둘둘의 도입안 마련입니다. ISO 200 둘둘이라는 것은 금융거래를 할 때 이용되는 통신 메시지 표준인데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시려면 금융기관이 서로 업무상 주고받는 약어가 다 같은 뜻, 같은 형식이어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ISO 200 둘둘이 공통 메시지 양식으로 그런 표준으로 도입이 되면 금융거래 시 데이터 처리가 빨라질 거고 컴플라이언스 체크도 쉬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자금 세탁 방지라던가 Know Your Customer 룰, 고객 신원 확인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은 양식, 같은 뜻을 사용한다면 훨씬 빨라지겠죠. 다만 G20 개별 회원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도입 완료 시한은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금융망도 참가기관의 어떤 공동 도입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0월에 차세대 하는 금융망을 개통을 했는데요. 이 시스템이 안정화된 이후에 그때 논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보시면 먼저 국가 간 송금 관련 데이터 양식 표준화나 이런 개선을 추진을 하고 각국이 언제 도입을 하려고 하는지 ISO 200 둘둘 도입 계획을 제출을 하면 마지막으로 도입하려는 국가의 기술 가이드라인 마련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한다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프로젝트는 API 프로토콜 표준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오픈 API의 국가 간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글로벌 표준 프로토콜 수립 방안을 논의하자는 것이 개요인데요. 오픈 API의 장점은 하나의 앱으로 여러 금융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API는 정보 요청을 위한 언어인 프로토콜과 정보 회수를 위한 포맷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규격을 표준화해서 국가 간 지급 서비스에 활용을 하자는 논의입니다. 예를 들어 핀테크 업체가 고객에 계좌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은행에 계좌 조회를 요청하는 프로토콜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은행이 이것을 승인을 하면 그 승인한 정보를 회수해 올 수 있는 명령어인 포맷을 이제 딱 쓰게 되죠. 그래서 이런 규격을 표준화하게 되면
핀테크 등의 다양한 서비스 공급이 확대가 되겠죠. 특히 타국 금융기관의 결제 시스템 접속이 오픈 API를 이용해서 직접 가능해질 경우에는 국가 간 송금의 효율성이 크게 개선이 될 것입니다. 다만 각국은 자국 금융시장 여건에 부합하는 오픈뱅킹 정책을 자체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픈 API 규격을 표준화하는 논의가 매우 쉽거나 용이하게 될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것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가 간 지급 서비스에도 활용을 해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논의가 부각되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 국가 간 상호 운용성을 확보한다고 개요에 써놓았는데, 상호 운용성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저와 여러분이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려고 하는데 서로 기지국도 오픈이 돼 있고 핸드폰도 연결이 돼 있고 상대방과 전화번호도 압니다. 그런데 서로 사용하는 언어가 틀리다면 그 상호 운용 가능한 상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인터오퍼러블 하려면 그 모든 시스템이 연계가 되어 있는 동시에 언어도 같은 걸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PI 표준 선정이나 금융정보 공유 범위 수준 등에 따라서 각국의 오픈뱅킹 정책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초기 논의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중앙 집중적인 오픈뱅킹 공동망을 가동 중인데요. 그래서 표준화 논의 대응에 일부 유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오픈뱅킹 공동망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글로벌 API 표준으로 선정이 된다면 우리나라 핀테크 업체들은 이미 오픈뱅킹 공동망에 맞춰서 그런 규격을 맞췄겠죠. 그래서 표준화가 유리한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국내 업계의 공감대 형성입니다. 그래서 국내 지급결제 시장의 여러 여건과 우리나라만의 법체계에 부합한지 여부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추진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 각국의 오픈뱅킹 프로토콜 이용 현황을 조사를 하고 민간의 글로벌 API 프로토콜 표준을 공동 개발하자고 촉구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신 API 표준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개념 검증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글로벌 복수통화 지급결제 시스템 도입 검토 프로젝트입니다. 말이 좀 어렵긴 한데 글로벌 복수통화 지급결제 시스템이란 건 자국 통화뿐만 아니라 미 달러 같은 주요 통화, 그러니까 외국 통화에 대한 최종 결제 서비스도 동시에 제공하는 결제 시스템입니다. 자금 조달이나 환전, 결제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효율적으로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국가 간 지급이 더 효율화되겠죠. 주로 경제 성장에서 금융업 비중이 높은 홍콩이나 영내 지급결제 효율화를 통한 교역 및 투자 활성화를 추진하는 아랍 지역에서 이러한 복수통화 지급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여기부터는 그 혁신 기술을 이용한 국가 간 지급 서비스 개선 가능성을 탐색하는 프로젝트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젝트들부터는 정확하게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기보다는 한번 혁신 기술을 먼저 접목을 해보는 걸 연구를 해보자,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홍콩의 거액결제 시스템인 체스입니다. 홍콩의 거액결제 시스템은 홍콩 달러, 미 달러, 그러니까 중국 위안화, 유로화 이렇게 통화별로 RTGS를 구축을 하고 각 시스템을 연계해서 외환동시 결제를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보시면 역외 통합 지급결제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 국가 안에서 A국 통화, B국 통화, C국 통화 이렇게 복수의 통화를 통합 지급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콩은 금융허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러한 거액결제 시스템을 구축을 했죠. 두 번째 사례는 아랍통화기금의 분화입니다.
2020년 아랍통화기금이 구축한 복수통화 지급결제 시스템이 이제 뷰나인데요. 주로 아랍 지역의 통화들도 있지만 유로화랑 미 달러화도 여기에 탑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참가 통화별로 24시간 실시간으로 자금 이체를 지원을 하고 있죠. 네, 여기서는 복수통화 지급결제 시스템 왼쪽의 표를 보시면 각 국가에 걸쳐서 A국 통화, B국 통화, C국 통화를 동시에 처리하는 지급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AMF의 뷰나를 보시면 이 뷰나를 통해서 각 국가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이 글로벌 복수통화 지급결제 시스템은 집중적인 자금과 기술 투자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복수통화 지급결제 시스템은 한 국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닌 것을 보셨겠지만 영내 회원국 간에 이게 공조가 가능한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조 가능성, 그 다음 사업 추진의 경제성, 아까 연계에서도 이런 경제성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 여기에 적용 가능한 혁신 기술에 대한 다면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계별 이 조치들을 보시면 처음엔 현황을 조사를 하고 두 번째 조치로 시스템 구축 시의 기대 효과나 비용 등에 대한 사업 타당성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러한 복수통화 지급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나라에 기술 지원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아홉 번째는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의 건전성 촉진 프로젝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은 법화나 이런 안정적인 자산에 의해서 가치가 담보되는 암호자산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대표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 암호자산은 비트코인인데요. 워낙 가격 변동성이 심해서 지급수단으로 활용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는 논의가 있어 왔고요. 그에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은 법화 같은 안정적인 자산에 연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가치가 좀 안정되어 있죠. 그래서 이름도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도 글로벌하게 사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을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합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가 안정되어 있고 중개기관의 관여를 굉장히 축소시킬 수가 있죠. 이게 분산 원장 환경에서 송금인과 수취인 간 직접 P2P로 이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의 잠재적인 편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적 측면이라던가 여러 규제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이 됐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이 상용화가 될 경우에 각국 통화나 금융 시스템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고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잘 보호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BIS 같은 국제기구가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의 보편적인 사용에 대비를 해서 국가 간 통일된 감시 감독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주로 이제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의 지배 구조, 다음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방지 같은 각종 법적 리스크 관리, 다음 국가 간 규제 차이로 인한 규제 차익 방지 방안, 이런 것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사례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건 사실 리브라인데요. 리브라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DM으로 개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는 구 리브라가 되었습니다. 리브라가 작년에 글로벌 단일 통화를 출시하는 대신에 통화별로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발행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것은 아마 글로벌 단일 통화를 출시를 하게 되면 각국 통화 제도의 전면 도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각국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것인데요. 이것을 이제 국가 간 지급에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을 또 구상 중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스테이블 코인 같은 혁신은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그로 인해 파급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글로벌 규제 협력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글로벌 트렌드를 적시에 국내에 전파를 하고 관련 기관과
원활하게 협의를 하는 것이 저희의 대응 방향이 되겠습니다. 조치 1을 보시면 현행 기준을 점검을 하고 그래서 추가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간 협조, 감시, 감독 방안을 좀 마련을 하고 그에 따라서 그것을 반영한 국제 기준을 이렇게 개정을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프로젝트입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줄여서 CBDC라고 하는데요. 요즘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CBDC는 전자적 형태로 발행되는 중앙은행의 화폐인데 그렇다면 사실 중앙은행의 기존에 예치되어 있는 그 지준 예치금도 전자적 형태이긴 하죠. 네, 여기서 논의하는 것은 신규로 발행하는 중앙은행의 어떤 화폐, 전자적인 형태의 화폐를 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디지털 경제가 확산이 되면서 현금 이용 수요가 크게 감소하는 추세죠. 그래서 CBDC가 국가 간 지급 프로세스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제기구도 CBDC를 국가 간 지급 서비스 활용 방안 연구로 장기 검토 과제로 이것을 채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행도 대내외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금년 중에 가상 환경에서 CBDC 파일럿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여건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CBDC 관련 대외 여건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고 주요국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서 중앙은행 간 정보 교류와 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치를 보시면 현황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서 각국이 발행하는 CBDC 간 연계 방안이라던가 CBDC 어떻게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지를 연구를 하고요. 조치 3에서는 CBDC 설계 연구 및 도입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제 이렇게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 본격적으로 개선 프로그램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 BIS 지급결제위원회가 업무추진 그룹을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이 모든 업무추진 그룹의 멤버로 참여 중이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프로젝트들을 토대로 해서 향후 더 적극적으로 지급결제 부문의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온라인 공개 컨퍼런스가 있는데요. 이것은 3월 18일, 19일 양일간의 한 10시간에 걸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런 국가 간 지급 서비스 개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공개 컨퍼런스이니만큼 BIS 홈페이지에서 시간이나 참여 방법 등은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지급결제 부문의 글로벌 최우선 추진 과제가 무엇인지 알고 향후 국가 간 지급이 개선이 되면 우리나라 지급결제 환경에도 전반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곧 배포될 보도 참고 자료와 거기 링크된 원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이메일이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